냉장고에 가장 흔하게 있는 제품이 갑자기 국가적인 굴욕의 상징이 된다면 어떨까요? 슈퍼마켓 문을 열었을 때 한때 미국 농업의 자부심이었던 것들에 화려한 할인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걸 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치즈, 우유, 버터. 세대를 넘어 이어진 전통, 수많은 가족의 생계를 지탱해온 산업, 미국의 모든 가정 식탁을 채워온 상징이 지금은 아무도 원치 않는 버려진 잔재처럼 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나 관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미국 농업의 심장에 난 생책입니다. 시작은 캐나다, 정확히 말하자면 국경에서였습니다. 이틀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미화 약 3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치즈가 담긴 200개가 넘는 컨테이너가 차례차례 거절당하고 반송되고 마치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처럼 되돌려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부는 곧 유통기한이 도래할 예정이었고 다른 일부는 이미 다른 시장에서 거부당한 이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지금까지는 수면 아래에 감춰져 있었죠. 계약서의 여백에 숨겨져 있던 진실이 이제는 컨테이너의 틈새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단지 관세를 부과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불편한 진실에 조명을 비췄습니다. 미국 내에서조차 직면하지 않으려던 진실 말이죠. 그 관세율은 무려 300%.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 수치입니다. 단계적으로 적용된 것도 아니고 외교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된 것도 아닙니다. 그건 일종의 반가쇠였습니다. 이제 그만하자는 선언, 그 결과 수톤의 치즈, 우유, 버터가 농산물에서 물류 폐기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수익을 창출할 희망에서 확정된 손실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예고도 없이 설명도 없이 순식간에 내려진 사형 선고였다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치즈가 아니라 자만심이었습니다. 미국의 우월주의였죠. 오랫동안 미국은 단지 식품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준과 방식 자체를 세계에 수출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건 한동안 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캐나다는 자국의 엄격한 유제품 통제 시스템을 내세워 단순한 무역 장벽이 아니라 도덕적 경계선을 그었습니다. 그들이 거부한 건 호르몬 처리된 미국 제품, 불투명한 포장 방식, 그리고 사전 합의된 수출 한도를 넘어선 과잉 공급이었습니다. 그건 한계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온 그 치즈들은 무엇이 되었을까요? 폐기, 손실 처리, 소비자 고지? 아니요. 그들은 몰래 다시 진열대에 등장했습니다. 넌색 할인 스티커와 함께. 가격은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체다 치즈, 모짜렐라, 블루 치즈, 마치 축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이상했습니다. 아주 많이. 그건 단순한 세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부끄러움의 청산이었습니다. 오판의 결과였습니다. 더 이상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는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오만함의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는요, 출처도 모른 채, 진실도 모른 채 자신이 구매하는 것이 사실상 폐기물 처리의 마지막 단계임을 모른 채 그들은 그 사슬의 마지막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위스콘신주에서는 이제 절망이 숨겨지지 않습니다. 버려지는 우유, 수요 부족으로 조기 도살되는 소들, 파산 직전의 가족들, 그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백악관은 침묵했습니다. 기자회견도 계획도 해명도 없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굴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기보다는 허상의 강인함을 지키는데 더 몰두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태는 충분히 예방 가능했습니다. 기존 협정의 한도를 존중하기만 했다면, 수출량을 제한하기만 했다면.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리하게 확장했고 세상이 여전히 과거의 논리로 작동할 거라 믿었습니다. 결과는 캐나다의 단호한 응징, 그것이 바로 오늘날 미국의 과잉이 부끄러움과 쓰레기로 전락한 이유입니다. 이제 문제는 농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게 안, 쇼핑카트 안, 소비자의 불신 속에 존재합니다. 할인된 가격 이면에는 실패를 덮으려는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냉장고 색을 바꾸고
즐거운 음악을 틀고 애국적인 광고를 만들어도 진실은 이미 포장지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그 진실은 공공신뢰라는 틈새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자들의 말 속에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실패가 아닙니다. 도덕적 파산입니다. 결과를 무시한 고의적인 무책임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동안 최고위층은 침묵했습니다. 마치 말을 하지 않으면 현실도 따라 멈출 수 있다는 듯.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유는 이미 엎질러졌습니다. 이제 선택은 하나입니다. 외면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수치심이 담긴 컨테이너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정면으로 직시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건 단지 치즈가 아니라 한 산업의 존엄성 그 자체가 조각조각 찢겨나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30세에서 65세 사이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라났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미쳐 돌아가더라도 마트에 있는 음식은 안전하다는 믿음. 그 음식들은 규칙과 시험, 그리고 감시를 거친다는 믿음. 그 유통의 마지막에 누군가가 있어 당신의 집에 도달하는 그 식품이 당신을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먹이기 위한 것이라는 걸 보장하고 있다는 믿음. 하지만 2025년 그 믿음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극적이지도 않습니다. 한 방울씩. 아무도 보지 못하는 누수처럼 구조 전체가 무너질 때까지 조용히 진행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농업 위기가 아닙니다. 이건 국가와 그 국가를 아직도 믿고 싶은 사람들 사이의 균열입니다. 이건 사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들의 이야기입니다. 늘 곁에 있어 왔기에 배경처럼 당연했던 제품들이 이제는 글로벌 실패의 무게를 지고 할인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포장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300%의 관세 버튼을 눌렀을 때 그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파는 장기적입니다. 협정에서 허용된 수출 한도를 초과한 컨테이너를 거절함으로써 오타와는 단순히 반응한 게 아닙니다. 선을 그은 것입니다. 여기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부담은 정부도 아니고 임원 회의실도 아니고 당신과 나, 그리고 아직도 값싼 가격이 설명 부족을 보상해 준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 몫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더 복잡해집니다. 이건 밀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위조품 이야기도 아닙니다. 항구에 몰래 숨겨 들여온 물건도 아니고 불법 경로를 통해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이건 공식 수입품입니다. 대기업들이 보낸, 계획된, 가격까지 정해진 정식 물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마치 비싼 쓰레기처럼 되돌려졌고, 더 놀라운 건 다시 재활용, 재유통,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국내에서 다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하이오의 한 여성을 떠올려 보세요. 58세, 1년 조금 넘게 이혼한 채 월세집에 혼자 살고 있는 그녀. 평생 동안 익숙한 브랜드만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고, 남편의 연금이 동결된 이후 필요 없는 소비를 줄이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녀는 매주처럼 유제품 코너에 들어갑니다. 항상 사던 치즈가 70% 할인되어 있는 걸 봅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입니다. 그러나 결국 구매합니다. 라벨은 평소와 다를 바 없습니다. 유통기한도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맛이 어딘가 이상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의문이 떠오릅니다. 왜 이렇게 싸지? 이 의문이 바로 균열의 시작입니다. 그녀는 치즈가 든 봉지를 들고 집으로 향하지만 실제로 들고 가는 건 그저 치즈가 아닙니다. 그건 솟고 있다는 씁쓸한 감정이고, 다른 나라들이 거절한 것의 최종 목적지가 자신이 되었다는 자각이며, 자신의 건강과 존엄성 그리고 신뢰가 할인 가격에 팔리고 있다는 분노입니다. 무대 뒤에선 기업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물류 담당자들도, 냉장 유통센터들도, 운송회사들도 모두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시사항은 명확합니다. 흘려보내라, 팔아라, 떠넘겨라. 왜냐하면 이것들을 보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출처를 숨기고 파는 데 따른 평판 손실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요,
사라졌습니다. 마치 위기가 통제되고 있는 것처럼 모른 척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느낍니다. 교회 모임 단톡방에서, 온라인 쇼핑몰 리뷰에서, 예전 같지 않은 맛 속에서 현실이 조용히 거의 배신처럼 바뀌었다는 걸요. 아이다호에서 은퇴한 62살 부부는 매일 아침 흰 치즈와 신선한 빵으로 아침을 먹는 데 익숙했지만 이제는 모든 게 의심스럽습니다. 냄새, 질감, 원산지, 그리고 무엇보다 설명의 부재. 이건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위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안개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짙게, 매 끼니마다 모든 요리 속에서 영양을 줘야 할 접시마다 이제는 새로운 종류의 불안이 새우며들어 있습니다. 정보 부재의 불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위기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수년 동안 조약의 빈틈 속에서, 거래를 전쟁처럼 여기는 지도자들의 도박 속에서 이 위기는 천천히 자라왔습니다.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는 언제나 관세를 무기로 받지 협정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한편 캐나다는 자국의 농업보호 정책을 도덕적 방어선으로 유지해왔습니다. 기준 미달이라고 판단한 제품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죠. 이 충돌은 회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방적이고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해결됩니다. 그 결과 수십억 달러 어치의 치즈가 먹을 수 있는 쓰레기로 포장되어 미국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정치는 접시에 담깁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아무도 원하지 않은 음식을 먹고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그 결정들을 내리는 사람들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들의 집착, 전략, 젊은 시절에 형성된 성격적 습관들이 권력의 복도에서 어떻게 다듬어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왜 정면 충돌에 집착하는지, 시진핑이 왜 통제된 폐쇄 시스템을 고집하는지, 이 모든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태로운 건 단지 경제가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살게 될 세계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전자책을 준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시진핑, 그리고 수많은 세계 지도자들의 완전한 전기를 수록했습니다. 그들의 결정이 어떤 과거의 야망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밝혀주는 책입니다. 이 인물들을 이해하는 건 우유 가격부터 민주주의의 방향까지 우리 일상을 흔드는 움직임을 해독하는 열쇠입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수출 유효 기간이 지난 냉장 제품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 제품들은 그 용도로 지어지지 않은 창고에 보관됩니다. 역물류라 불리는 절차로 제품은 다시 운송되지만 그 운임은 일반보다 훨씬 비싸게 책정됩니다. 그 후 제품들은 비밀 유지 조항이 포함된 계약해 일부 유통망으로 재배포됩니다. 그 계약은 해당 물량의 출처를 공개하지 못하게 금지합니다. 이 모든 것은 마치 일상인 것처럼 꾸며진 무대에서 진행됩니다. 마치 대중은 그 진실을 알 자격조차 없다는 듯이, 그리고 어쩌면 그들은 정말로 진실을 위험 요소로 취급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대 뒤에서는 대기업 이사들이 위기를 해결할 방안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인식의 영역에 가두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매일 회의가 열립니다. 소셜미디어 언급을 모니터링하고 검색 엔진에서 특정 키워드를 차단하고, 무엇보다 소비자가 자신이 뭘 사고 있는지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쇼핑을 해온 사람들은 압니다. 포장의 무게, 제품의 질감, 지난주에는 없던 약간의 신맛, 이 작은 이상 신호들이 쌓이면 그것이 바로 의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부엌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을 오염시킵니다. 제품에 대한 신뢰, 브랜드에 대한 믿음, 기본은 지켜질 거라는 감각. 그 순간 할인된 치즈 한 조각은 더 이상 좋은 거래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수수께끼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인질이 됩니다. 그 혼란을 누가 정리합니까? 감독기관들. 그들은 여전히 침묵합니다. 마치 입장을 내지 않는 것 자체가 전략의 일부인 것처럼. 미국 농무부는요,
국가 이미지 홍보 영상에는 빠지지 않던 그 기관은 이 위기가 문 앞까지 다가온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30세에서 65세 사이의 소비자들, 풍요와 우수성의 나라인 미국에서 자랐던 그들은 이제 어떤 예고도 없이, 어떤 설명도 없이 되돌아가고 있는 현실을 믿을 수 없어 합니다. 처음부터 이게 목적이었던 것일까요? 한편 지역 소도시들, 동네 슈퍼마켓이 커뮤니티의 중심이었던 곳들에서는 이야기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 새로 들어온 물량 봤어? 샀는데 버렸어.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속삭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삭임이 커질수록 산업 전체를 떠받들던 카드로 만든 성은 점점 불안정해집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단지 맛이 이상한 치즈가 아니라 그 치즈가 상징하는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결정의 연쇄, 양을 가치보다 우선시한 선택, 게임의 규칙을 무시한 무리한 수출, 그리고 거절당한 뒤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던 시스템. 그 시스템은 후진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후진 말고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건 이념의 싸움이 아닙니다. 기술적이고 구체적이며 측정 가능한 문제입니다. 캐나다는 보복 때문에 제품을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거절한 이유는 그 물량이 합의된 한도를 초과했거나 서류가 미비했거나 법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소비자를 위한 것. 바로 지금 한 사람이 할인된 치즈 패키지를 바라보며 왜인지 모를 망설임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 망설임이 바로 이 위기의 새로운 맥박입니다. 그리고 그 맥박은 이 위기를 키우고 있는 설명할 줄 모르는 직원들, 급하게 조정된 유통기한을 받고도 침묵하는 매장 관리자들, 그리고 여전히 행복한 가족들이 제품을 즐기는 모습만을 보여주는 광고들에 의해 더욱 빠르게 뜁니다. 이 손상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감정적입니다. 개인적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단지 소비재가 아니라 정서적 연결고리이기 때문입니다. 세대를 잇는 다리이며 소속감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징이 훼손될 때 그 상처는 할인으로는 아물지 않습니다. 그 상처는 커지고 퍼집니다. 만약 당신이 이 위기가 단지 치즈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건 통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국가가 실패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자부하던 시스템이 왜 이제 돌아온 제품들을 둘 곳조차 설명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금 많은 미국인들이 느끼는 바입니다. 이건 기술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버려졌다는 감정, 사방에서 속고 있다는 느낌, 의지할 곳이 없다는 절망, 그리고 자신이 승인하지도 않은 일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분노. 만약 이 현실이 당신을 분노하게 한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알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는 누군가와 공유해주세요. 진실은 라벨에 적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에는 이 위기가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문제, 즉 관세 전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건 훨씬 더 개인적이고 훨씬 더 침식적인 문제라는 것을. 균열은 사소한 순간에 시작됩니다. 맛이 변했다는 걸 느끼는데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을 때, 오랫동안 신뢰했던 그 제품에 대한 믿음이 갑자기 흔들릴 때, 그리고 그때 당신은 처음으로 라벨을 읽기 시작합니다. 단서를 찾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의심하듯이. 그게 바로 진짜 침식의 시작입니다. 수출이나 통계의 영역이 아닌 정서적 친밀감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균열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냉장고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억 속에 살아 있습니다. 감정적 연결고리입니다. 딸이 처음 말을 했던 날 누가 곁에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아도 그 아침에 어떤 음식을 만들었는지는 기억납니다. 그 맛, 그 식감, 그리고 지금 그게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그 변화를 원했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변화가 와버린 것입니다. 그 변화는 누가 가져온 걸까요? 시장? 시장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군가 어딘가에서 공급망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거절당한 인겨 물량을 국내에 풀자고 판단한 사람, 가격만 충분히 낮으면 아무도 묻지 않을 것이라 계산한 사람, 그 위험을 분석하고 실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묻습니다. 비록 그것이 진열대 앞에서 망설이는 짧은 눈빛일 뿐이더라도 당신은 느낍니다. 그리고 그 감각 하나만으로도 온 시스템이 허상이었음을 드러냅니다. 이 시스템은 잔인할 만큼 실용적으로 작동합니다. 논리는 단순합니다. 국외에서 문을 닫으면 국내는 창고가 되고 창고가 가득 차면 소매점은 탈출구가 된다. 하지만 그 탈출에는 회계장부에는 나타나지 않는 비용이 따릅니다. 그건 바로 소비자를 유지될 수 없는 시스템의 공범으로 만드는 대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한 달 내내 일하고 매번 신중히 장을 보고 불필요한 것은 줄이고 필수적인 것만 남기며 살아온 당신은 이제 마지막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할인으로 포장된 폐기물의 최종 도착지가 된 것입니다. 그건 단지 굴욕이 아닙니다. 그건 이 시스템에 속이는 것이 고치는 것보다 이득이라는 교훈을 주는 행위입니다. 요즘 상품들이 점점 무표정해지고 있는 것 눈치채셨나요? 포장은 더 단순하게, 브랜드는 더 조용하게, 정보는 더 모호하게. 우연이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정보가 적을수록 질문이 줄어들고, 질문이 적을수록 논란이 줄어들고, 논란이 줄어들수록 시스템은 더 오래 지속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당신은 출처도 모르는 것을 사게 될까요? 언제까지 당신의 신뢰가 일회용처럼 취급될까요? 실수와 조작 사이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실수는 고칠 수 있습니다. 조작은 의도적으로 설계됩니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바로 그 조작입니다. 상식을 조용히 재설계하는 작전입니다. 실패를 성공처럼 포장하고 돌아온 물량을 진보처럼 위장하고 자녀를 혜택처럼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광고에서 사라진 얼굴들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주목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미주리 시골에서 30년째 날마다 생우유를 짜는 여성 농민들, 이제는 낯선 코드를 해독할 수 없는 박스를 받는 아칸소의 작은 식료품점 주인들, 지역 제품을 신뢰하던 사우스다코타의 가정들이 이제는 품질이 아닌 가격 때문에 재도입된 외국산 유제품과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상상할 수 있나요? 자신이 만든 제품이 매장에서 거절당하고 그 자리를 품질은 낮지만 할인 마크가 붙은 외부 물량이 대신 차지하는 것을, 그 굴욕은 상징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그리고 매일 반복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이 정상인 척 살아갑니다. 공격적인 할인은 시장 논리의 일부라고 믿으며 밤새 바뀐 물량이 아무 문제도 아니라고 여기며 소비자는 출처를 알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설득하며 마치 숨기는 것이 설명하는 것보다 안전한 것처럼, 침묵이 곧 안정성인 것처럼.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이면에는 문화적 상처가 있습니다.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미국의 낙농산업은 단지 경제의 톱니바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소속감의 서사였습니다. 자급자족의 상징, 비옥한 땅의 자부심, 농촌과 도시의 연결고리, 그리고 지금 국산 생산을 인겨 배출 통로로 바꾸면서 그 이야기 전체가 조용히 해체되고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당신은 아직도 이게 단지 치즈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보세요. 이건 우리가 어떤 나라로 변해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도자들이 대답하지 않는 나라, 대기업들이 계약서 뒤에 숨는 나라, 이력 추적이 신뢰의 도구가 아니라 불편한 옵션이 되어버린 나라, 음식이 말을 잃은 나라. 그리고 음식이 말을 잃는 순간 사람들은 발 디딜 곳을 잃습니다. 상시 할인 중인 치즈가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 여전히 여론이 의문을 품고 있는 동안 산업의 이면에서는 위기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입수한
전국 낙농 협동조합 연합회의 내부 조사에 따르면 냉장 보관 비용의 평균치는 불과 2달 만에 143% 증가했습니다. 어떠한 예산 예측도 뛰어넘은 급등이었습니다. 디모인 프레즈노, 심지어는 디트로이트 외곽에 버려진 산업지대의 임시 창고가 우후죽순처럼 세워졌습니다. 천장까지 가득 찬 상태, 냉장 트럭의 수요는 전국 공급량을 36% 초과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절박한 끝에 백신이나 약품 운송에 사용되는 제약 트레일러를 임대하기도 했습니다. 오직 버터와 생크림이 무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인간적 비용 상상할 수 있습니까? 뉴욕 로체스터의 한 공장은 밤사이 37명의 직원들을 해고했습니다. 주된 이유는 주요 바이어들이 주문을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역 제품 대신 수출 반송 재고를 대체 투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더 저렴하고 더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공장 관리자는 이메일에서 말했습니다. 품질 문제가 아니라 속도의 문제입니다. 그 결과 수년간 매일 젖을 짜고 정해진 시간에 납품하고 지역 계약에 의존하던 가족들은 에어컨 바람이 도는 국가 창고 속에서 생계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도시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시골에서는 훨씬 더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버몬트 주의 한 소규모 가족 농장은 가축의 절반을 도살해야 했습니다. 이유는 사료를 살 돈이 없어서. 그곳에서 생산된 유기농, 호르몬 무첨가 우유는 더 이상 충분한 구매자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농장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땅이 아닙니다. 땅은 여전히 좋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도움을 기다리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입니다. 그 사이 워싱턴의 관공서들은 여전히 잘 냉방된 사무실에 앉아 있고 엑셀 시트는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낙농업계를 위한 긴급 대책 법안은 의회에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복구 기금도 없고 중소 낙농가를 위한 보상안도 없습니다. 그나마 있었던 것은 대기업 대표들과의 비공개 회의, 논의된 건 재배치, 이미지 정리, 서사 복구 같은 것들 뿐이었습니다. 인간성은 없었습니다. 사람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위에 떠 있는 단어는 단 하나, 포기. 민중의 포기가 아니라 국가의 포기. 당신은 이 무관심의 무게를 느끼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기에 거의 모든 공론에서 무시되고 있는 통계를 하나 더 합니다. 미국 50개 주 중 이미 24개 주가 비공식적인 원유 수급 제한이나 배급 형태의 통제를 시행 중입니다. 공식 발표는 없지만 유통업체들이 구입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배급이 실행되고 있는 셈입니다. 과거에는 정해진 계약이었던 것이 이제는 매주 달라지는 불확실성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응은 감축, 불안, 식량 불안정. 이건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일상에 등장합니다. 이제는 팔지 않는 동네 수제 요거트. 분유를 섞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길모퉁이 카페, 생크림 대신 수입산 대체품을 쓰는 레스토랑, 빠르게 사라지는 디테일. 하지만 그 디테일들이 이제 비상 상황의 맛이 배어있는 국가의 입맛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잔혹한 사실은 이 상황을 축하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업계의 일부 거대 기업들은 이 위기를 시장 독점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은 경쟁사들을 상징적인 가격에 인수하고 물류 허브를 통합하고 수년간 다져온 지역 기반의 수제 생산을 통째로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공급 안정 보장이라는 긴급 계약서 아래 정당화됩니다. 예전 당신이 동네 농장의 치즈를 사며 느끼던 감정을 기억하시나요? 생산자의 이름을 알고 소득이 지역에 머무르며 재배, 가공, 소비가 선순환을 이루는 구조.
그 모든 것이 지금 실시간으로 해체되고 있습니다. 제품은 여전히 진열대에 도착하지만 이야기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사라지면 연결이 끊어집니다. 이 새로운 세상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있는지 모릅니다. 단지 값이 싸다는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다는 것은 경제적인 의미만이 아닙니다. 정서적 손실, 사회적 축소, 문명적 후퇴, 우유는 숫자가 되었고 치즈는 얼굴 없는 라벨이 되었고 버터는 대체품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건 식품 공급망 전체가 하나의 연극 무대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보기에는 정상처럼 보이지만 그 커튼 뒤에는 혼돈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출처가 불분명하고 상태가 변경되고 목적이 왜곡된 수톤의 식품을 먹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제품이 아닌 것들이 어딘가에 누군가가 문제를 해결하기보단 떠넘기는 게 더 싸다고 판단한 결과 당신의 식탁에 도착한 것입니다. 2025년 8월, 아직 공식적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미국 서부 해안의 두 대형 유통망 내부에서 폭로성 메시지가 퍼졌습니다.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원래 수출용이었다가 다른 나라에서 반송된 유제품들이 재라벨링을 통해 국내 시장에 재투입된다는 것, 새로운 로트 번호, 법적 기준 안에 맞춘 새로운 유통기한, 그리고 출처 고지 의무는 없음, 투명성은 제로. 당신은 한 번이라도 식품 라벨을 보며 그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해독하려 해본 적 있나요? 작고 복잡한 글씨들,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 조합, 믿음을 유도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는 기술적 인증 마크들. 바로 그 법과 편의성 사이의 애매한 틈새에서 미국 식품 산업의 새로운 얼굴이 등장합니다. 기억도 없고 책임도 없고 표정도 없는 얼굴. 이건 단지 정보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전가의 구조입니다. 생산자의 책임 회피, 공급자의 회피, 정부의 회피. 소비자가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챘을 때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마트는 우린 그냥 판매했을 뿐이라 말하고, 제조사는 우린 포장했을 뿐이라 말하고, 정부는 우린 기준만 정했을 뿐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깁니다. 당신이 물어보지 않아서. 그런데 공개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떻게 질문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이 위기의 가장 악랄한 윤리적 딜레마입니다. 무지를 무기화하는 것, 무지를 도구화하는 것, 무지를 방패로 삼는 것. 소비자는 모든 것이 검수되고 검사되고 감독을 받았다고 믿으며 제품을 삽니다. 하지만 그중 상당수는 이미 폐기된 것들입니다. 이미 거부된 물량입니다. 다른 기준에서는 부적격 처리된 제품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할인 상품이 됩니다. 품질 때문이 아니라 긴급성 때문입니다. 보관 비용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커졌고, 창고는 꽉 찼으며 재무제표는 빨갛게 물들었고 주주들은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직도 믿는 시장이 있다는 것, 질문하지 않는 소비자가 있다는 것, 피곤하거나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소비자가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에 식량을 수출하는 강대국을 자처하던 미국이 이제는 자기 자신의 재고를 다시 받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최고가 아닌 팔지 못한 찌꺼기들을 되받는 구조. 이건 논리의 역전입니다. 거의 광기 수준의 모순입니다. 세계의 식탁을 책임진다고 자부하던 국가가 이제는 자신의 폐기물을 시장 논리라 부르며 재판매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가 이걸 허용했는가? 기업만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언제나 이웃 논리에 따라 움직여왔습니다. 그럼 규제 기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식품투명성위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의 이익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정치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먹고 있는지에 대한 공론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스스로를 폐기물 보관소로 전락시켰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 대가는 정치적으로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건 되돌릴 수 없는 붕괴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건 광고로 덮을 수 없습니다. 진실로만 재건할 수 있습니다. 공개로, 책임으로, 정면 돌파로. 하지만 지금까지 누구도 그 대가를 감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피해는 쌓이고 있습니다. 시카고의 한 수제 베이커리 체인점은 4개의 지점을 폐점했습니다. 공장 버터로 급히 대체된 로트에서 심각한 위장 증상을 호소한 고객들 때문이었습니다. 리콜은 없었습니다. 공식 발표도 없었습니다. 오직 비어버린 진열장과 또 하나의 무너진 소규모 비즈니스뿐이었습니다. 포틀랜드에서는 한 학교 협동조합이 1,600명의 학생 급식을 전면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상한 밀도와 냄새의 우유 물량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픈 채로 귀가했고 부모들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유통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기준 범위 내였습니다. 기준 내라는 것이 건강하다는 말입니까? 인간의 고통이 기술적 변수에 불과하단 말입니까? 그리고 당신은요, 그 불쾌함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순수하고 영양가 있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할 것이 이상한 맛을 내고 불확실한 질감을 보이며 사라지지 않는 의심을 남기는 그 느낌, 그건 예민한 게 아닙니다. 편집증도 아닙니다. 그건 본능입니다. 몸이 먼저 압니다.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매일 먹는 것조차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단지 식품 문제가 아닙니다. 소속감의 붕괴입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것과의 단절,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당신의 것이었던 것과의 단절, 바로 음식입니다. 음식은 단지 생존이 아닙니다. 그건 이야기였고 기억이었고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것을 회색 먼지처럼 익명적이고 일회용적인 무미건조한 것으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그저 아무 상품처럼 쌓아놓고 팔아치우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단절이 소리와 함께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무너지는 것이 침묵 속에서 시작됩니다. 거짓된 포장으로 시작됩니다. 누락된 정보로 시작됩니다. 당신이 구매한 것이 더 이상 약속된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시작됩니다. 수천 명의 손과 수백만 명의 생명을 연결하는 이 시스템은 차가운 법칙이나 프로토콜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뢰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깨질 때 그것은 단순한 상업적 관계를 넘어 사회의 구조를 흔듭니다. 음식은 단순한 생존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문화, 기억, 애정, 선택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의 기원과의 연결을 잃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토와의 연결도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르게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거짓된 라벨링, 불투명한 과정, 편리함으로 위장한 착취, 인공 색소 뒤에 숨은 독, 각인된 도장 뒤에 숨은 거짓말. 그러나 변화는 작게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묻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왔나요? 동네에서 대안을 찾기로 결정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직접 손으로 재배한 사람에게 구매하기로 선택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자녀에게 음식 성분을 읽는 것이 정치적 행위임을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이 간단한 행동에서 변화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세상을 기르고 싶은지에 대한 일일 투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위기의 진정한 원인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시장을 넘어야 합니다. 주방을 넘어야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식량 불안정은 우리의 부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진 결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의에서, 국가 정상회담에서, 수출입 협정에서 이루어진 결정들이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것들은 선반에 무엇이 부족하거나 넘치는지를 정의합니다. 음식의 정치학은
그것이 시장에 도달하기 훨씬 전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지배하는 이들을 아는 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어의 한 형태입니다. 준비입니다. 지능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과 같은 지도자들은 단순한 신문 표지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생산 체인을 재구성하고 지역 경제를 파괴하며 음식을 지정학적 무기로 만드는 논리를 조정하는 인물들입니다. 부족함을 이해하려면 그 부족함 뒤에 있는 전략가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는 심층적이고 폭로적인 전자책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를 형성하는 대통령들의 여정, 그림자, 전략을 들여다보는 자료입니다. 인터뷰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들, 그러나 각 결정 뒤에 맥박처럼 흐르는 것들, 침묵 속에서 체결된 협정들, 수십 년을 가로지르는 동맹들, 젊은 시절에 시작되어 세계적 범위의 공공정책이 된 집착들, 링크는 고정된 댓글에 있습니다. 지식은 소수의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배고픕니다. 그러나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의미에 대한 배고픔입니다. 명확성에 대한 배고픔입니다. 알고리즘이 아닌 의식이 이끄는 삶에 대한 배고픔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배고픔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거대한 폭동이 아니라 일관된 행동으로, 주의 깊은 눈으로, 불편한 질문으로,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용기로. 그래서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혼자 간직하지 마세요. 확산시키는 데 도움을 주세요. 채널에 구독하세요. 이 비디오를 좋아요하세요. 댓글로 의견을 남기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공유하세요. 왜냐하면 깨어나는 사람이 한 명 더 늘어날 때마다 그것은 변화의 새로운 고리가 되고 꽃이 피어야 할 땅에 심어진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때 거짓말이 들어설 공간은 줄어듭니다. 여기까지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한쪽을 보지 않기로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편하더라도 진실이야말로 가치 있는 것을 재건하기 위한 유일한 토양임을 아직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다시 만나요. 더 많은 질문과 더 많은 지도, 더 많은 명확성을 향한 발걸음과 함께.